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원유 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전날 국제 유가가 1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추석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목만을 기다려왔던 유통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추가 규제를 예고했는데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신고가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해오는 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주요 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원유 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가량의 원유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4.7%가 급등한 62.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08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에 퍼센트 기준으로 하루 최대 폭의 급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14.6% 크게 오른 배럴당 69.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사우디 생산 감소가 향후 6주간 이어진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7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사태가 격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양돈 농장 관리인은 16일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돈 폐사가 없고 모돈에서 폐사가 일어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초기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 가격은 ASF 확산 방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년 추석은 유통가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에는 여러 악재가 겹치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추석 바로 직전 주말이 의무 휴업일이었고 태풍마저 몰아쳤습니다. 여기에 제사 대신 여행을 가거나 또 외식으로 대체하는 등 명절 자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며 유통가는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던 건데요. 특히 침체기에 빠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마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실적을 기록하며 유통업계 전반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목만을 기다려왔던 대형마트의 부진이 가장 컸습니다. 이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불과 0.5% 신장하는 데 그쳤고 롯데마트는 성장은커녕 1.4%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업계 상위 3사 모두 올해 추석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추석 선물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7.0%에서 올해 4.5%로 줄었고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6.9%에서 올해는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12%에서 올해는 4.2% 신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통업계는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던 점과 악화된 날씨 등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석 본 판매가 가장 활발한 추석 바로 전 주말이 의무 휴업일이었고
판매 막판에 제13호 태풍 링링이 몰아치며 매장을 찾는 발걸음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예년보다 이른 추석 영향과 추석 전에 의무 휴업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추석 명절 때보다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도 실적 악화에 한몫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2.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더불어 추석 명절에 제사 대신 여행을 가거나 외식으로 대체하고 선물하는 문화도 점차 없어지는 등 명절에 대한 소비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큰 트렌드로 보시면 점점 명절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처럼 추석 때 차례를 지내고 하는 그런 가구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선물하는 문화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그냥 소비 트렌드 자체가 명절 때 뭔가를 한다 이런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고화질 8K TV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8K TV는 화질 선명도가 떨어져 자격 미달이라며 공개적인 저격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론을 펼쳤는데 TV 시장의 화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화면에 나온 글자는 오른쪽 화면에 비해 다소 흐릿한 느낌을 줍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흰색과 검은색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해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LG전자의 OLED 8K TV, 왼쪽은 삼성전자의 QLED 8K TV 화면입니다. 이는 LG전자가 오늘 연 8K TV 기술 설명회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화질 선명도가 떨어져 8K 기준에 미달된다며 공개적인 저격에 나섰습니다. 화질 선명도 수치가 국제 규격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12%라며 이는 진정한 8K TV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질 선명도가 12%, 50%에 미달하고 있는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화소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8K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화질 선명도라는 특정 잣대만으로 8K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화소수와 컬러 볼륨 등의 광학적 요소와 영상 처리 기술 등 다양한 시스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RCDM도 화질 선명도는 최신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에는 불안전하며 새로운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2016년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8K 영상을 틀고 자사 제품에서는 재생이 잘 되지만 LG전자의 경우 로딩이 걸린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신고가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추가 규제를 예고했지만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매매 거래량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추세적으로 나타날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 상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전고점을 뚫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평형 기존 신고가는 7월 거래된 26억 원. 한 달 새 1억 7천만 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용산구 용산 이편한 세상 전용 84.21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7월 같은 평형이 14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천만 원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거래량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만큼 대세 상승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시각입니다. 7월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강력한 거래 제한 조치 때문에 매도자 우위 또는 유통매물이 극히 줄어든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원하는 호가를 용인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과거보다 점차 떨어지지만 매매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 3구와 마영성 등 주요 지역의 8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8월 송파구 거래량은 104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9%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87%, 강남구는 86% 감소했습니다. 용산, 마포, 성동 순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보신 대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비싸게 집을 사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작년 9.13 대책을 내놓고 거래를 묶고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쯤엔 추가 규제도 나올 예정인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인 겁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11주째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집값이 비싸지니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입주한 기존 아파트에서 전고점 뚫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자 일단 시장에 매물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이 가격을 주지 않으면 그 단지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지역, 그 단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입주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이 가격을 맞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래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거래를 좀 주저하는 관망세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묻지마, 매매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거래량이 실종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 거래량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자 어제 기준으로 좀 알아봤더니요. 예.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57건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9월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전에 또 추석 연휴도 끼어 있었죠. 그래서 이 추세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전달인 8월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총 2,333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84%나 쪼그라든 겁니다. 정고점을 뚫은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거래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격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기존보다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보통 이 풍부한 이 거래량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은 유통 매물 자체가 줄고 또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격을 높여놓다 보니까 꼭 그 집을 사야 하는 수요자 말고는 거래가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이 사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게 계속 갈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시장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바로 정 기자가 보여준 리포트에서 강남 용산 신고가 단지 알아봤잖아요. 이 지역 외에도 신고가 행진을 하는 단지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서초구에서 보면 이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신고가인 28억 1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또 마포구로 가보면 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2단지 같은 경우에 역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초에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또 송동구를 보면 성수동 2가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전용 84.98제곱미터가 최고가인 10억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쉽게 좀 전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충분한 거래량 속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상당히 장기화될지 아니면 당분간 좀 강보합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죠. 사야 될까요, 말까요? 집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럼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다음 달 예정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싼 분양가의 아파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이런 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라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시기를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집값 안정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연말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규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1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한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가 이번 달에도 하락했습니다. 이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대출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자금을 조달해오는 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주요 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늘 코픽스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제보다 0.16%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은 3%대로, 농협은 4% 선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7월 도입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8월 기준 1.63%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합니다. 한국은행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는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담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신청 금액이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어제 오후 4시 기준 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에 접수된 신청 완료 건수는 약 7,000건. 금액으로는 약 8천억 원어치였습니다. 이는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 3월 당시 첫날 비슷한 시간대 2조 7천억 원 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추정된 것과 비교한다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페이스가 이어진다면 한도 20조 원에 미달해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선착순이었던 1차와 다르게 29일까지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수요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이 역대 최단 기간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의 국내 판매량은 어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를 합쳐 역대 최단 기간인 출시 25일 만의 기록이라며 전작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일반과 플러스 2가지 모델을 출시했고 전작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1차 예약 판매에서 10여 분 만에 약 3천여 대의 초도 물량이 매진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2차 예약 판매를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공급 물량은 1차 판매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1만여 대입니다. 올 들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착공과 허가 건수가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에서 7월까지 전국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또 숙박 레저시설을 포함하는 상업용 부동산 착공 건수는 약 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착공 건수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건축 허가 건수도 지난해까지 해마다 4만에서 4만 5천 건을 유지하다가 올 들어 4만 건을 밑돌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주거용 부동산을 시작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이어져 공급이 줄어든 것이라며 높은 분양가격, 공실 위험 등의 문제로 투자자 상당수가 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증시 부진에 주춤했던 IPO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대어로 꼽히는 롯데리츠는 물론이고 인보사와 신라젠 사태에 숨죽이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상장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분기 들어서 이제 IPO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롯데리츠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롯데리츠는 우선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현재 롯데쇼핑의 백화점 4곳, 아울렛 2곳에 투자하고 있고 또 마트 4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 감정 평가액이 약 1조 4,9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리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고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롯데리츠의 공모가도 상한가를 보일 것이라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정책 수혜 외에도 롯데리츠의 매력 중 하나로 배당이 꼽히는데요.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지급하는 고정 임차료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연간 약 6.3%에서 많게는 6.6%까지 배당 수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롯데리츠의 예상 시가 총액은 8,400억 원 수준이며 오는 23일 수요 예측을 거쳐서 10월 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자산 가치도 높고요. 배당 수익률도 6%가 넘다 보니까 기대할 만한 것 같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IPO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고 상장에 나서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GC 녹십자 웰빙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설립한 GC 녹십자 웰빙은 국내 최초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스템 P&T 솔루션을 개발한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P&T 솔루션이란 문진과 검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영양 치료와 제품을 처방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녹십자 웰빙은 이 P&T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정용 건강기능식품, 병원용 영양주사제, 그리고 신약 개발과 천연물 소재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반 주사를 중심으로 한 영양주사제 사업 부문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최초 암 악액질 치료제 신약이 유럽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녹십자 웰빙의 수요 예측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고요. 다음 달 1일과 2일 공모 청약을 거쳐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녹십자 웰빙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상장 준비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팜스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팜스빌의 주력 사업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쇼핑 브랜드 애플트리 감약사네와 다이어트 전문 브랜드 악마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또 종속회사 헬스코치 생명공학, 팜스빌 바이오랩 등을 통해 신제품 연구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우수건강 기능식품 제조 기준에 맞는 업체를 위주로 외주 생산, 즉 OEM 생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티몰에 입점을 완료했고 러시아에도 빠드루슈카 드럭스토어에 입점하는 등 해외 진출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은 다음 달 1일과 2일이고 청약은 오는 10월 10일, 11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 밖에 최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 신테카 바이오와 코넥스 대장주로 이름을 많이 알린 노브 메타파마, 브릿지 바이오 등도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 업종 IPO 대여는 SK 바이오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미뤄진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SK그룹이 지분 100%를 가진 SK 바이오팜이 좀 기대주로 떠올랐었는데 공식적으로 상장 절차에 대한 발표는 따로 없긴 했지만 이 신약 허가 시기에 맞춰서 상장 수순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허가가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제 SK 바이오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상장 준비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네, 좀 특이한 사례로는 지난 2005년에 경영권 악화로 이 14년 만에 재상장에 도전하는 지누스가 있습니다. 지누스는 매트릭스 전문 제조기업인데 10월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보안 솔루션 개발 핀테크 기업 아톤도 다음 달 7일과 8일 공모 청약 예정이고 IT 기기 업체인 라온피플과 첨단 복합 소재 전문 기업
엔바이오니아도 코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계열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이 있고 또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4분기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증권부의 김성훈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볕이 다소 따갑긴 했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쾌적했고요. 하늘도 청명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저녁부터 모레 사이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도 여전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른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북부는 낮더위가 주춤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은 26도, 강릉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역은 다소 덥습니다. 광주와 청주는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또 이들 지역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으로 차츰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25도,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부터는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상으로 물결이 차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했습니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전국 돼지고기 가격 폭등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방역과 예방으로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